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결혼 6년 차에 불륜이라는 걸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혼했고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혼자라는 상태가 저는 더 편합니다. 혼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과 함께 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은 참 무던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외향적인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책임감 있고 성실한 편이었죠. 술도 자주 마시지 않았고 회식도 짧게 끝내는 편이었습니다. 직장에선 평가가 좋았고 상사들에게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배우자였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였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했고 남편은 중견기업의 해외 영업팀 소속이었습니다. 해외 출장도 지방 미팅도 잦은 편이었고 늘 꼼꼼하게 메모를 해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스케줄을 의심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가는 날이었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캐리어를 끌고 나섰고 저는 문 앞에서 조심히 다녀와 하고 인사했죠. 그런데 문이 닫히고 난 뒤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여행용 칫솔이었어요. 남편은 이전까지 출장 갈 때마다 꼭 쓰던 파란색 칫솔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세면대 옆에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뭘까 깜빡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땐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후 며칠 뒤 남편은 평소처럼 돌아왔고 저는 특별한 내색 없이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남편의 행동을 조심스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건 향기였습니다. 남편은 원래 향수를 즐겨 쓰는 사람이 아니었고 저희 둘 다 무향 제품을 선호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샤워를 하고 나온 뒤 은은한 향이 감돌았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보니 분명히 여성용 샴푸 냄새였습니다. 무슨 샴푸 썼어? 제가 물었더니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텔 어메니티. 좋은 게 있길래 써봤지. 그 말이 참 익숙하게 들렸고 동시에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또 한 가지. 남편은 예전과 다르게 자꾸만 휴대폰을 뒤적였습니다. 전에는 침대 위에 폰을 그냥 던져두고 자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항상 충전기에 꽂아놓고 베개 아래에 넣어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그가 샤워하는 사이 휴대폰 화면에 잠깐 알림이 떴습니다. 내 사람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 알림은 잠깐 보였다 사라졌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게 흔들립니다. 그가 웃는 얼굴조차 연기처럼 느껴졌고 그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머릿속은 수많은 시나리오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기록을 시작했다는 걸. 그가 출장을 간다고 말한 날 저는 회사에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땡땡팀 박지훈 대리 출장 나가셨나요? 상대방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늘 사무실에 정상 출근하셨는데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그는 출장 가는 척하고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가 자는 동안 그의 캐리어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나 회사 자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커플 파자마, 보온 텀블러 2개, 그리고 여성용 클렌징 오일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사설 탐정에게 연락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말에 다시 출장을 간다고 합니다. 그 동선 추적과 사진 그리고 신원까지 모두 부탁드립니다. 그 탐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끌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그가 눈치채지 않도록, 그가 더 방심하도록, 그가 더 진하게 거짓말을 하도록. 남편이 다시 출장이라는 단어를 꺼낸 건 그로부터 2주 후였습니다. 이번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땡땡 지점 쪽 클라이언트랑 새 계약 논의해야 해. 그는 익숙하게 말을 꺼냈고 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날 저녁엔 내가 친구 만나러 갈까봐. 집 비울 테니까 편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속은 바늘방석 같았습니다. 그가 짐을 싸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 2, 3. 셔츠 3장, 양말 3켤레, 그리고 여성용 핑크색 면도기 하나. 그건 예전엔 없던 짐이었습니다. 이건 뭐야? 제가 괜히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텔 면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인터넷에 파는 거야. 되게 잘 밀려. 그 순간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능청스러웠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다음 날 저는 바로 사설 탐정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회색 SUV 타고요. 동선 추적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첫 번째 사진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이었고 그 옆자리에는 다리를 꼰 채 앉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정면이 아니라 확인이 어려웠지만 적어도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건 명백했습니다. 그 차량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수도권 외곽의 한 모텔촌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 도착한 건 밤 9시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성과 함께 모텔 간판이 선명한 골목에 들어섰고 그녀는 후드티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본 후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언제부터였을까? 다음 날 탐정은 호텔 근처 CCTV 일부 캡처와 주변 상점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여성의 머리를 쓰다듬는 제스처까지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가 한 번도 제게 해준 적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혼자 차를 몰고 모텔 인근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을 따라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스스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진짜 속았던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모자랐던 건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분이 지금 차를 타고 모텔에서 나왔고요. 잠시 뒤 인근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여성분과 함께 대화 중입니다. 얼굴이 잘 보입니다. 사진 찍었습니다. 곧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 사진이 제게 도착했을 때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핏기가 가셨습니다. 남편의 불륜 상대는 제 대학 후배였습니다. 3년 전 남편과의 결혼식 때 하객으로도 왔던 친구였습니다. 심지어 제 SNS에 언니 정말 예뻐요. 부러워요. 그렇게 댓글을 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우연히 저희 부부와 술자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녀를 예뻐했고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라 힘들다던 그 아이에게 면접 스터디도 소개해줬고 입사 후 첫 월급 받았을 땐 저에게 식사 대접도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제 남편과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커플링 같은 반짝이는 반지가 있었고 남편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귀 뒤로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노트북 바탕화면에 깔아두고 다시 탐정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호텔 예약 내역, 카드 사용 기록,
차량 동선, 모든 걸 문서로 만들어주세요. 며칠 후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 외도 조사 보고서. 총 3회 확인된 불륜 정황 및 장소 명시, 그 안에는 날짜별 사진, 차량 번호, 출입 시각, 카드 내역, 심지어 모텔 프런트의 예약 기록까지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출력해 A4 바인더에 넣고 꾹꾹 눌러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이 사람과의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사랑의 끝은 슬픔이 아니라 증거와 서류로 정리하겠다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많이 피곤하지? 오늘 저녁은 좋아하는 걸로 해놨어. 그는 약간 놀란 듯 웃으며 말했죠. 오, 웬일로 이렇게 상냥하신가요? 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 감정은 이미 그날 사진 속 두 사람을 봤을 때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저녁 식사 내내 저는 평소보다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무슨 음식이 입에 맞는지, 출장지 숙소는 어땠는지, 그는 어색한 듯 하지만 별 의심 없이 받아쳤습니다. 아, 근데 진짜 숙소가 오래된 데라 침대도 너무 푹 꺼져서 허리 아팠다. 그래? 다음엔 내가 좋은 데로 예약해 줄까?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정도는 아니야. 뭐 하루 이틀인데.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응. 있어. 너랑 나 사이에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남편이 소파에 앉았고 저는 조용히 서랍에서 바인더를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 뭉치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외도 정황 증거 자료 박지훈. 그는 처음에는 그 문서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고 곧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와 그녀가 모텔 앞에서 나란히 걷고 있는 장면, 차 안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카페에서 그녀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남편은 입을 꾹 다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랑 같이 살면서 정확히 언제부터 그 여자랑 시작된 거야?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여름쯤이었어. 술자리에서 만나서 그냥 그때는 대화가 잘 통해서. 대화가 잘 통해서?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난 뭐였는데? 대화도 안 되고 밥도 못 먹고 내가 했던 모든 시간들은 그냥 허공이었어. 그건 그런 게 아니야. 그는 급히 손을 들며 말을 잇습니다. 처음엔 진짜 실수였고 몇 번 지나니까 그냥 헤어지질 못했어. 헤어지질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겠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내 말에서 감정이 안 느껴져. 변명도 미안함도 그냥 무너졌어. 그는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말이 막히는 게 아니라 더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눈치였습니다. 너 그녀랑 미래 생각했어? 아니, 그냥 그 순간순간이 좋았던 것뿐이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을 벗어난 공간에서 위로라는 이름으로 도망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도망의 뒷배경이었던 거죠. 살림을 유지하고 외식비를 정산하고 생일을 챙기고 병원에 같이 가주던 사람. 이제 저는 감정으로 이혼을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묻고 기록을 남기고 내 인생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혼할 거야. 그리고 상간자 소송도 할 거야. 제가 말하자 남편은 놀라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상간녀 소송까지? 당연하지. 그 여자는 나를 기만했고 내 결혼 생활을 침범했어. 이건 감정이 아니라 법의 문제야.
그는 무슨 말을 꺼내려다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처음으로 그의 눈동자에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방을 따로 써야 했고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넣었습니다. 그간 수집해둔 모든 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하고 그녀의 실명과 회사, 주소, SNS 활동 내역까지 모두 첨부했습니다. 상담 중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전형적인 계획적 외도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며 상간녀도 민사소송 대상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예요. 제 삶의 뒤처리를 법이 해주는 거죠. 그날 이후 남편은 연락을 자주 했습니다. 정말 그 여자까지 고소해야겠어? 나는 책임질게. 그러니까 그녀는 건드리지 마. 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 말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맞아, 나 그런 사람 아니었지. 하지만 그건 내가 망치기 전 이야기야. 남편과 마주 앉아 그 모든 증거를 보여준 후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끝내자는 단호한 확신만이 또렷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혼 진행할게. 그 한마디를 남긴 후 저는 다음 날 오전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합의 이혼은 안 하실 건가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건 유책 사유가 명확한 쪽에서 주도권을 갖는 게 좋습니다. 합의로 마무리하자고 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양보할 생각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저는 더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제 대답은 간결했고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한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가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불륜의 증거가 명확한 저의 입장은 유리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혼과 동시에 상간자 소송도 함께 준비 중이었기에 법적으로 흔들릴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며칠 뒤 남편의 반응이 왔습니다. 그는 문자를 통해 합의하자 위자료 줄 테니 조용히 끝내자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저는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내가 합에 운운할 자격은 없어. 내가 보여준 증거들은 그냥 시작일 뿐이야. 법적으로 정리하자. 그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상간녀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는 확인이 왔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불륜 정황 사진, 숙박업소 출입 시각, 신체 접촉 장면, 카드 결제 내역, 차량 동선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철저하게 준비한 자료였고 감정이 아닌 사실로만 구성돼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언니 나예요. 그때 언니 결혼식에 갔던 나 기억하죠?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신랑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여자라고 말해줬었지.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위로받는 사이였고 나중에는 멈출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녀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그런 건 법정에서 얘기해. 감정으로 해결할 생각 없고 정해진 절차로 갈 거야. 그때부터 남편과 그녀는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소문이 도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녀는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계약 해지가 될까봐 불안해했습니다. 왜냐면 그녀는 남편 회사의 계약직 직원이었거든요. 즉 상급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 내부 규정 위반이었고 공식 민원이 접수될 경우 계약 연장 불가 및 해지 사유로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민원을 정식으로 회사에 접수했습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였고 그들의 행동은 사적인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파괴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혼 재판이 시작되자 남편은 느닷없이 상간자 소송만 취하하면 전 재산 절반을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돈으로 해결하려는 게 문제야. 나는 돈이 아니라 내가 겪은 고통에 대한 정의를 원해. 내가 혼자서 꿰맨 마음을 너는 책임져야 해. 첫 변론 기일이 잡히고 변호사를 통해 불륜 당사자 간 통화 녹음 파일까지 확보됐습니다. 그 안엔 이런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언제쯤이면 같이 살아볼 수 있을까? 당분간은 눈치 봐야지. 그래도 자기가 더 좋아. 그 통화 파일은 증거 목록에 추가되었고 판사 역시 주요 쟁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불륜의 증거가 워낙 명확하고 저의 주장이 일관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조정 없이 이혼 청구 인용, 위자료 지급 명령 상간자에 대한 민사소송 청구 정당성 인정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남편과 마주할 필요도 없었고 그저 문서와 판결문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그들의 무너지는 모습. 이혼 판결이 내려진 날, 저는 법원 밖에서 혼자 바람을 맞았습니다. 무슨 감정을 느끼고 싶은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종이 한 장, 그 안에 적힌 문장 몇 줄이 제가 지난 6년간 살아온 결혼이라는 단어를 끝냈습니다. 혼인관계 해소, 원고 청구 인용,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인정. 이혼과 동시에 진행된 상간자 소송도 거의 같은 시기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 청구 역시 전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혼인 생활에 본질적 침해를 가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판결 이후 그녀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메시지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어리석음으로 너무 큰 폐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받고 싶어 한다는 것조차 아직은 그녀의 시선 중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이혼 후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공식 사유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잦은 사직이었지만 실제론 불미스러운 사내 소문과 징계위원회 출석 이후였습니다. 제보자나 고발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에 보낸 공식 민원과 함께 제출한 증거자료가 결정적이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혼 직후에 중고차를 급히 매도했고 판결된 위자료를 일시불로 납부하기 위해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까지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공동 명의였던 전셋집도 저에게 소유권을 넘겼고 현재는 고시원 비슷한 곳에 잠시 거주 중이라는 이야기를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통쾌했냐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니요. 통쾌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복수를 완성했다는 감정보다는 그저 내가 버텼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자각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상간녀는 판결 직후 남편이 다녔던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계약 종료 사유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는 계약 갱신 포기 통보였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 저에게 따로 연락을 시도하진 않았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후 모든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여자 이름을 검색했는데 예전에 제가 팔로우했던 계정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만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받은 위자료는 전부 심리치료와 자기 회복에 사용했습니다. 상담센터에 등록했고 정신과 의사와 정기 상담도 받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그 선택은 제 삶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상담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회복의 길에 있어요. 중요한 건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잘 지켜냈어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금 제 일상은 단조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가고 퇴근 후엔 헬스장에 들러 땀을 흘리고 주말엔 동네 도서관이나 커피숍에 들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제게 결혼은 어땠어?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람은 나 말고 자기 감정만 사랑했지. 이제 제 서랍 안에는 이혼 판결문 한 장과 상간자 소송 판결문 한 장, 그리고 저를 무너뜨리지 않은 제 기록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말했습니다. 복수 잘하셨네요. 통쾌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제 삶을 되찾은 겁니다. 제 이름은 이현우입니다. 올해 43, 결혼한 지는 9년이 되었습니다. 아내 수진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1년 만에 결혼했고 지금은 7살짜리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결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둘이 함께 월세방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 지금은 수도권 아파트에 정착했고 아내는 육아에 전념하면서 저는 직장에 매진했죠.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말수가 줄고 집안일도 예전처럼 꼼꼼하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도 예전처럼 반가워하며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요즘 좀 피곤해 보여. 응, 그냥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그런 말을 할 땐 항상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어디 다른 데 있는 듯한 느낌. 그래도 전 믿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감정이 조금 무뎌질 수도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계속 생겨났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엔 낯선 화장품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속옷도 평소에 입지 않던 스타일로 바뀌었죠. 물론 여자로서 스스로를 가꾸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평소 꾸미는 게 귀찮다며 아이라이너도 잘 안 긋던 사람이 출근길마다 눈꼬리를 세우고 립스틱을 챙기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점심 이후엔 집에 있었는데 요즘은 항상 일정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모임이 좀 많아. 애 엄마들끼리 수다도 떨고 스트레스도 좀 풀고 와야지. 그 말도 처음엔 그냥 믿었습니다. 아이 유치원에서 만난 엄마들끼리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모임이 너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외출이 이젠 거의 매일처럼 되어갔죠. 하루는 거실에 있던 아내의 핸드폰으로 문자 알림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당연히 무심코 보려던 찰나 아내가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그거 보지 마. 그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문자 알림을 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순간 움찔한 듯한 그 눈빛.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확 와닿았습니다. 왜 그래, 그냥 누구 왔나 했지. 미안, 그냥 깜짝 놀랐어. 그날 이후 아내는 핸드폰을 항상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하러 들어갈 때도 들고 갔어요. 심지어 아이 앞에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걸 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친구들이랑 모임 간다고 했잖아. 그날 1박 하고 올게. 그 말에 잠깐 멍해졌습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외박한 적 없는 아내였습니다. 아이를 두고 외박을? 그것도 친구들이랑 워크숍이라니요? 모임? 어디서? 강화도 쪽이래. 친구들이 펜션 잡았다고 들었어. 근데 왜 굳이 외박을 해? 당신도 좀 나를 믿어줘. 맨날 애 보고 집에만 있었는데 하루쯤 나 좀 쉬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아내에게 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단단한 불신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그날 밤 딸아이가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아침에 화장실에서 아저씨랑 전화했어. 아저씨? 응. 웃으면서 말했는데 목소리가 달랐어. 순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냥 삼촌 같은 사람이겠지. 일 이야기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웃어넘기려 했지만 속은 이미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의 외출 스케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나간 시간과 돌아온 시간, 핑계로 된 장소, 복장, 행동 모든 걸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그 외박 당일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아내는 그날 진짜로 여행 가는 사람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곱게 말리고 금방 다녀올게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그녀가 떠나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차를 몰고 빠르게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진짜로 그녀가 말한 펜션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주차장에 도착한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차량 한 대. 아내의 차였습니다. 차량 뒷좌석에는 정장 상의를 벗은 남성용 옷이 걸려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너무도 분명한 현실이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부정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걸 직접 내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차량 뒤 유리에 걸려있던 셔츠, 남성용 정장 자켓, 그리고 수진의 가방 옆에 놓여있던 테이크아웃 커피 2잔. 한 잔은 반쯤 비어 있었고 또 한 잔은 빨대가 꽂힌 채 방금 전까지 누군가 마시고 있었던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순간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았고 손끝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요? 펜션 입구 쪽에서 낯선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다소 말쑥했고 손에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나온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 수진이 그 남자의 팔을 잡고 자연스럽게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아내는 머리를 넘기며 익숙한 손길로 그 남자의 팔을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아내는 지금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가족으로, 그와는 연인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는 제게 아무 의미도 없었고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을 정도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노트북을 꺼내 캘린더를 열었습니다. 아내가 외출했던 날짜, 그날의 경로, 행동, 복장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직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저는 증거를 준비를 해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수진의 차량에 소형 GPS 기기를 부착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델이었죠. 그리고 집 안거실 시계 뒤편에 작은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사용하는 거실인데 만일 아내가 전화를 받거나 무심코 흘리는 말에서 단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문 잠금에 얼굴 인식까지 걸려 있었거든요. 아내가 샤워할 때 화장실에 가져가지 않는 날을 노려야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밤 기회가 왔습니다. 아내가 급하게 아이를 재운 뒤 샤워하러 들어갔고 핸드폰은 침대 옆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잠금 해제를 시도했습니다. 운 좋게도 그날 수지는 잠금 해제를 풀어둔 상태였죠.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사진첩이었습니다. 최근 삭제된 항목까지 포함해서요. 펜션 내부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고 그 남성과 나란히 찍은 셀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보이게 찍힌 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남자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상태였지만 눈빛과 자세, 체형만으로도 그가 아까 그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카카오톡 채팅창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장민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음엔 호텔로 가자. 거긴 너무 추웠어. 자기 오늘 화장 완전 예뻤어. 남편한테도 이렇게 하지. 그 인간한텐 미안하지도 않아. 그냥 애 때문에 붙어 있는 거지. 조금만 더 모아서 같이 살자. 우리만의 집에서. 그날 대화만 60줄이 넘었고 그 중에는 사진, 위치 공유, 이모티콘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함께 살아온 여자가 매일 아침 아이를 깨우며 사랑해라고 말하던 여자가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게.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군지 점점 짐작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몇 번 언급했던 사람, 같은 헬스장에서 운동한다던 이름. 장민혁. 그 사람은 단순한 상대가 아니라 꽤 오래 전부터 수진 곁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GPS 기록을 수집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진은 일주일에 3번 이상 같은 장소를 방문하고 있었고 그 위치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둘째는 사진 자료 정리. 핸드폰에서 확보한 사진 외에도 위치 기반 SNS에서 수진의 활동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만 공개로 사진을 올려두었지만 과거에 연결됐던 계정을 통해 몇몇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자와 찍힌 그림자 사진, 차 안에서의 손 사진, 그리고 가끔 올라오는 의심스러운 문구들. 오늘은 좀 미안한 날. 하지만 더 사랑한 날. 함께 있음으로 숨이 쉬어지는 유일한 사람. 그 글귀들이 하나같이 날 향한 말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침이면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했고 저녁이면 웃는 얼굴로 식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웃음 뒤에 있는 완벽한 거짓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살아온 9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 생각을 하니 속이 문드러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가 된 거였습니다. 그날은 평일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리고 아이 도시락을 챙기며 말했죠. 오늘은 운동 끝나고 친구랑 점심 약속 있어. 오후엔 늦을 수도 있어.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전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모든 동선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운동을 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점심은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과 먹을 거라는 것도, 그리고 오후에 어딘가로 사라질 거라는 것도요. 아내가 현관문을 나서고 나서 10분쯤 후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내의 차량이 향하는 방향과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그녀의 목적지를 미리 예측한 뒤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차를 세워두고 근처 카페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위치는 오피스텔. 그녀가 지난 한 달간 반복적으로 드나들던 장소였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 전주에도. 모두 같은 장소. 카페 창가 자리에서 오피스텔 입구가 보이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조금 있자 수진이 등장했습니다. 헐렁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운동 후인 척 모자를 눌러 쓴 채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드키가 아니라 암기한 번호로요. 이곳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20분쯤 지나 제가 의심하던 남자 장민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간편한 슬리퍼에 반팔티, 손엔 아내가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커피. 그는 문을 열고 아내를 마중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기 직전 둘은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더군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눈앞에 있던 커피잔이 덜덜 떨릴 정도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뜨거운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고 어디선가 그만해, 여기서 멈춰라는 속삭임과 지금 이딸 들어가서 끝장을 바라는 외침이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이성을 붙잡고 핸드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입구에서 나란히 손을 잡고 웃는 모습,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수진의 손, 민혁의 팔에 기댄 수진의 얼굴, 그리고 애정 장면. 그 모든 순간을 영상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모든 것을 끝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장면들이었죠. 그날 밤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고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운동 힘들었어? 응. 근육통이 좀 있네. 당신은 오늘 어땠어? 괜찮았지. 집안일 정리하고 시간 보냈어.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대화가 오갔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제 양심에 대한 모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내가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나간 사이 저는 그녀의 노트북과 태블릿, 핸드폰 백업 데이터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아이클라우드와 구글 포토에 남겨져 있던 여행지 사진, 영상, 음성 메모, 그리고 삭제된 메시지까지 복구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살아도 될까? 미안해, 자꾸 내 남편 생각나서 찝찝했는데 이제 괜찮아. 그녀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아내는 죄책감 따윈 없었습니다. 단지 불편함이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불편함조차 민혁이 달래준다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에겐 저라는 존재는 그냥 이혼 타이밍을 고민하게 만드는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 주말 전 마지막 확인을 위해 민혁의 직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말했던 대로라면 그는 소형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보니 의심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민혁은 평소 회원들에게 유부녀 클라이언트들한테 인기 많다며 장난처럼 말하고 있었고 수진과 찍은 셀카도 자신의 사무실 책상 뒤에 살짝 숨겨놓은 상태로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귀는 사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여행 간 뒤 찍힌 인증샷도 센터 인스타그램에 가려서 올라와 있었더군요. 풍경 사진 뒤 그림자 실루엣. 그건 제 결혼 사진 속 수진의 실루엣과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를 마주 앉혔습니다. 조용히 노트북을 켰고 하나하나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CCTV 영상, 펜션 장면, 장민혁과 나눈 대화 복원 기록, 오피스텔 출입 로그, 호텔 예약 내역, 아이와 있을 때조차 몰래 전화하던 녹음 파일. 그녀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앙다물고 숨을 쉬지 못하는 얼굴이었죠. 언제부터야? 언제부터였냐고. 1년 정도 됐어. 왜? 당신은 나한테 관심 없었잖아. 맨날 일에만 빠져서 내가 뭘 원하는지도 뭘 두려워하는지도 몰랐잖아. 그녀의 변명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초라했습니다. 그건 불륜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더는 설명하지 말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아이 방에서 잠을 잤고 전 한참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마무리할 것인지, 법적 절차는 어떤 순서로 밟을 것인지, 아이에겐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 그 모든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이건 계획된 기만입니다. 그에 걸맞는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각자 방 쓰자.
앞으로는 부부로서의 일상은 없다. 그녀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깨기 전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파국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걸요. 첫 번째로 움직인 건 변호사 상담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법무법인을 검토하고 상간 소송과 이혼 전문으로 평가가 높은 곳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면담 당일 저는 증거 자료를 모두 정리해 USB로 제출했습니다. 펜션과 오피스텔 출입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백업, 호텔 영수증과 예약 내역, 민혁의 직장 정보,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얼굴이 함께 나온 사진. 변호사는 자료를 조용히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매우 강력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 남성이 유부녀인 걸 알면서 관계를 지속했고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점에서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죠? 상대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협의 이혼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재판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죠. 자녀 양육권도 현재 정황으로 봐선 남편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 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앞으로 조심스럽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변호사 상담 결과 공유. 우리 이혼하자. 나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 변호사 상담했고 모든 자료는 준비되어 있어. 내가 먼저 민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딸을 중심에 두고 남은 시간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좋을 거야. 그게 아니라면 법원에서 보자.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난 뒤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게 평온함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속고 있지만은 않았다는 차가운 위로 같은 거였죠. 그날 밤 아내는 제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쪽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한참 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진심이든 아니든 그건 저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민혁의 주거지 및 사업장 출입 영상을 수집하기 위해 전문업체를 통해 사설 탐정을 의뢰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빨랐습니다. 단 4일 만에 그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과거에도 유부녀와의 관계로 상간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는 진술까지 확보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분노는 감정을 넘어서 행동의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혼 소장과 함께 상간소송 대상자 장민혁에 대한 소장도 같이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예고 없이 송달이 갈 것이고 그 순간부터는 피해자인 척할 여지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이 접수되고 정확히 이틀 뒤 그놈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번호였고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그가 어떤 표정을 하고 어떤 목소리로 전화했을지 궁금했습니다. 여보세요? 이현우 씨 맞으시죠? 혹시 그 수진이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어떤 오해죠? 호텔 들어가는 장면, 팔짱 끼고 애정행각 펼치는 영상. 그게 오해입니까? 상대는 말문이 막힌 듯 조용해졌고 곧 말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수진 씨가 결혼 생활이 사실상 파탄났다고 남편분이 거의 따로 살다시피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이랑 같이 사는 남편이 따로 산다는 소리를 믿었어요? 법정에서 그 얘기 꼭 다시 해주세요. 판사님도 궁금해하실 테니까. 그리고 전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지는 그날 이후 제게 직접 사과하거나 설명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메일로 딸 양육권은 자신이 가져가고 싶다며 내용 증명을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딸과의 평소 관계, 등하원 기록,
급식 준비, 학교 행사 참여 사진들 모두 제가 직접 했던 것들. 수지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저는 단 한순간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다는 걸요. 4주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말을 아꼈고 민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분류는 맞지만 진심이 아니었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고 재판부는 즉시 다음 심리를 지정하며 증거 영상 일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저지른 일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재판은 총 3번의 심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륜 사실 인정과 영상 증거 제출, 두 번째는 민혁 측의 반론과 수진의 진술, 그리고 세 번째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 손은 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닌 원칙이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은 내가 아닌 그들이 지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장민혁은 원고 이현우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배우자인 김수진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하므로 자녀 양육권 및 친권은 원고에게 단독 부여한다. 이혼 청구는 인용한다. 그 순간 제 눈앞에서 수진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판사님께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나섰습니다. 민혁은 끝까지 소송을 질질 끌며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월세 오피스텔 거주, 차량 리스 정보, 수진과의 여행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을 통해 위자료 지급 능력은 충분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민혁은 강제 집행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채권 압류, 신용등급 하락, 결국 피트니스 센터도 문을 닫았습니다. 지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은 금방 퍼졌고 유부녀랑 놀다가 인생 조진 놈 자기 입으로 도덕 얘기하더니 그렇게 평가가 갈수록 추락했습니다. 센터 회원들이 대거 이탈했고 건물주와의 임대 계약도 끊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그녀는 판결 직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곧 친정 부모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 딸 벌 받을 짓 한 거 맞아. 하지만 아이 많은 좀 전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의 정서에 더는 좋지 않습니다. 당분간 본인의 삶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시죠. 딸은 그 후로도 엄마를 그리워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아이 얼굴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매일같이 감사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내가 민혁과 계속 연락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 위자료 지급 이후 경제적으로 몰리자 아내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 지경 됐는데 너라도 나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아내는 그런 그에게 점점 실망했고 결국 다시 연락을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내가 SNS에 올린 글이 제게 지인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후회는 늦게 온다. 그땐 왜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을까? 이제 남은 건 아무도 없는 방과 조용한 침묵뿐이다. 그녀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친정에서 지내며 아이도 남자도 가정도 모두 잃은 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다시 나를 찾는 중입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웃는 얼굴로 아빠 하고 달려올 때면 모든 고통이 잊히는 듯 합니다. 아이와 함께한 첫 여행, 처음으로 만들어 본 도시락, 유치원 운동회에서 아빠 혼자 뛰던 그날 이 모든 순간이 제가 살아야 할 이유이자 복수보다 더 큰 위로가 되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분류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하나 계획된 선택이고
그 선택의 대가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저는 끝까지 지켜봤고 법이 제 편이 되어 주었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지 않았습니다.